물건을 아주 막 근사하게 막 최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최고, 막 스마트폰 최고, 막 최고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런 최고의 품질, 이걸로는 경쟁력이 잘 안 돼요. 예,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품질이 있어. 두 개의 제품이 있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는 메디인 저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나라 이 제품이야. 메디인 코리아야. 근데 이게 메디인 동남아시아 되게 싸요. 무지하게 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삽니다. 이거 사는데 어떤 맛에 삽니까? 싼 맛에 사는 싼 맛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 전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지금처럼 최고로 만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싸게 대량으로 파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이제 받아야 되냐면 저임금이 일단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임금을 싸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그 일본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일본이 그때 팔았던 게 뭐예요? 자동차?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성냥 이런 거 메딘 저펜 성냥 이런 거 굉장히 막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임금. 그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저고가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저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 우리한테 그 산미증식 계획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이 쌀값이 안정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 쌀값은 여러분들 이게 생존 아닌가 생존. 그죠? 생존인데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은 노동자들이 쌀값 올랐다. 임금 올려달라. 라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죠. 쌀값이 올랐는데. 먹고 사는 기본인데. 만약에 햄버거 값이 올랐다. 임금을 올려라. 그러면 햄버거를 먹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쌀값이 오른 거는 이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고가라고 하는 쌀값을 확 낮추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저고가 정책이에요. 그럼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농촌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고가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바로 농촌을 떠나는 거예요. 농촌을 떠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촌, 이사하는 거예요. 촌, 농촌을 이사하는 거예요. 이촌,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도시로 향하는 거예요. 이촌 향도 현상. 자, 이렇게 되니까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꾸역꾸역 젊은 사람들이 지금 쭉쭉 가고 있는 거예요. 쭉쭉 가고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이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릴 필요가 또 없겠죠. 왜? 너 힘들어, 그럼 관둬. 그 자리 채워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그 저고가 저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환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YH 여공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왜냐면 이렇게 농촌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이건 정말 생존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살아보겠다라고 야단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1979년도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1979년도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 그만둬도 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노동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만둬도 또 그 자리, 그 힘든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 이게 이제 70년 넘어가는 요 시점, 요 경계선이죠. 요 경계선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있었죠. 전태일이라는 그 사람이
그 청계천, 청계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계천은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일하러 온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특히 이제 많았는데 너무 열악하게 하루에 일하는 노동의 시간, 지금 뭐 8시간 노동, 주 5일째 근무, 이건 정말 환상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이야. 하루에 14시간 노동도요. 그리고 일요일날 쉬는 것도 없이요. 한 달에 한 번, 2번 쉬는 것도 정말 대단할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 기계와 함께 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태일은 느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법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을 딱 본 순간 이 전태일은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미 법으로 우리의 노동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었잖아. 희망을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지켜지지 않는 법. 결국 이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그 말을 외치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노동 상황 이런 것들을 분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전태일 그 분신 사건이 60년대와 70년 넘어간 그 70년 그 경계선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은요, 이것 말고도요, 또 다른 또 화려한 또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경부 고속국도라든지, 고속국도라든지, 또는 이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경제성장의 모습들 속에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와 관련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하는 여공들, 가발 공장이죠. 지금 가발 공장. 참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열악하네요. 그죠? 여기서 저임금 받으면서 좀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할 거고, 가정도 꾸릴 거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살 거고, 그 돈으로 나중에